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헬레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연방보건청에서 25년간 일해온 보건감독관이죠. 제 일은 명확했습니다.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을 권고하는 것.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니, 자만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보건안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보건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그날 발표 주제 중 하나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발표를 듣는 내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빠른 진료, 낮은 의료비, 높은 접근성. 숫자는 화려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표면만 화려한 모형에 불과합니다. 속도를 중시하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이 짧다는 건 그만큼 부실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의료는 공장이 아닙니다. 빨리 많이 처리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국 측 발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했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제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K-팝처럼 포장만 잘한 거예요. 세미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이나 업무가 아니었어요. 제 조카 레아 때문이었죠. 24살의 레아는 교환학생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명랑하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매주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주고받았죠. 그런데 그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레아의 룸메이트였어요. 레아가 기숙사에서 쓰러졌어요. 깨어나지 않아요. 지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래요. 저는 곧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까지 11시간. 그 시간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기내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병원이라니.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혹시 외국인이라고 차별받는 건 아닐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한국 의료를 비판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표면만 화려한 모형. 제 말이 맞기를 바란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입국 수속도 서둘러 마치고 곧장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빨리요. 기사님은 제 다급한 표정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레아의 룸메이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때요? 아직 응급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검사하고 있대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통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낯선 나라에서 쓰러진 레아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가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이곳에서 레아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택시는 한강을 건넜고 곧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죠.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방을 든 채로 뛰어내렸습니다. 응급실 표지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잡한 복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레아 슈미트라는 환자를 찾고 있어요. 독일에서 온 보호자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슈미트 씨 보호자이시죠? 저는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레아 씨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도착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담당 교수님께서 곧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유리창 너머로 레아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조카. 온갖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편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이곳은 제가 비웃었던 그 한국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조카의 생명이 이곳 의료진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저는 담당 교수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 교수입니다. 응급의학과 중환자 전담이죠. 4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박지영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레아 씨는 오전 7시 23분에 발견됐습니다. 룸메이트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7분 만에 도착했어요. 현장에서 의식 수준을 확인한 구급대원이 곧바로 이송을 결정했죠. 병원 도착은 7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간을 분 단위로 기억하고 있다니. 박 교수는 계속했어요. 도착 즉시 기도 확보와 정맥로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CT와 혈액 검사를 동시에 진행했고 8시 19분에 1차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뇌압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 중이지만 감염이나 염증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항생제와 뇌압 강화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박 교수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레아 씨는 젊고 기저질환이 없어서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24시간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거짓 위로가 아니었죠.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박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새벽 2시쯤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간호사들이 뛰어가고 있었죠.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 간호사가 뒤돌아봤어요. 레아 씨 혈압이 급락했습니다. 의료진 호출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유리창 앞에 섰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의사 4명이 도착했어요. 박지영 교수, 마취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그리고 또 한 명. 모두 집에서 온 듯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간호사 2명이 기구를 준비했고 모니터 앞에서 한 의사가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분. 첫 간호사가 뛰어간 게 2시 1분쯤이었어요. 3분 만에 이 인원이 모였다는 겁니까? 독일에서도 이런 속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을 소집하려면 최소 15분은 걸렸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박지영 교수가 밖으로 나왔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심정지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됐어요. 혈압도 올라갔고 맥박도 정상입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새벽 2시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자동 호출 시스템입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해지면 담당 의료진 전원에게 동시에 알림이 가요. 위치 추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오고 필요한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옵니다. 저는 병원 숙소에 있었고 마취과 선생님은 5분 거리에 살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니. 박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7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무조건 도착하도록 훈련받았어요. 레아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2분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제진료센터로 갔습니다. 레아의 보험과 치료 계획을 상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코디네이터는 서류를 준비해놨습니다. 혹시 히브리어 통역이 필요하신가요?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었죠. 아니요, 저희는 독일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제 히브리어 환자분이 계셔서요. 다국어 지원 리스트를 확인하다 보니 실수했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히브리어도 지원하나요? 코디네이터는 웃었어요. 19개 언어 지원합니다. 통역사가 상주하는 언어도 있고 전화 통역으로 연결되는 언어도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었거든요. 5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레아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어제보다 나아 보였죠. 저는 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가 왔어. 곧 나을 거야. 밖으로 나오는데 간호사 한 명이 교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2시간 교대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환자실은 8시간 교대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레아 씨는 지금 세 팀이 돌아가며 케어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병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일주일 전 저는 이 도시의 의료를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달려온 의사들, 히브리어까지 준비된 통역 시스템, 8시간마다 교대하는 간호사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레아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첫 번째 수술이 있었습니다. 뇌압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감압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박지영 교수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함께 집도한다고 했죠. 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시간을 확인하며 기다렸어요. 매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박 교수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뇌압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회복을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레아의 상태가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24시간이 고비라더니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초기 진단을 잘못한 건 아닐까? 수술이 정말 필요했던 걸까? 다음날 아침 저는 박지영 교수를 찾았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레아의 초기 검사 결과와 수술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오후 2시에 상담실로 오세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후 2시 상담실에는 박지영 교수뿐 아니라 신경외과 교수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레아 씨의 모든 의료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모든 기록을요? 박 교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이건 레아 씨가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입니다. 검사 결과, 투약 내역, 바이탈 사인 변화까지 전부 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죠. 여기 보세요. 신경외과 교수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첫 CT 영상입니다. 여기 이 부분 뇌실 주변에 부종이 보이죠. 우리는 이걸 보고 감염성 뇌염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확진을 위해 뇌척수액 검사도 했습니다. 영상을 확대하자 세밀한 부분까지 보였어요. 박지영 교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술 영상입니다. 모든 수술은 자동으로 녹화돼요.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술 영상을 보여준다니.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수술실 안 여러 의료진이 보였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바이탈 확인. 마취 깊이 적정합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화면은 선명했습니다. 의료진의 손놀림, 기구를 건네는 간호사, 모니터를 지켜보는 마취과 의사.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걸. 신경외과 교수가 영상을 멈추고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서 출혈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지혈을 진행했고 추가 수혈을 준비했어요. 3분 만에 상황을 안정시켰죠. 박지영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은 항상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수술이 끝나갈 즈음 박 교수가 마지막 확인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봉합 전 최종 체크. 출혈 없음. 뇌압 정상 범위. 마취과 선생님, 바이탈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입니다. 대화 하나하나가 다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의료진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요. 이들은 4시간 동안 레아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죠. 독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영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는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의료진에게도 좋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걸 숨기지 않고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신경외과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의료진을 보호하기도 해요. 억울한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요. 저는 자료를 다 보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물었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박 교수는 웃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의심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상담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 벽을 봤습니다. 환자 권리 현장이 걸려 있었어요. 첫 번째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의료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은 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독일에서 저는 25년간 의료 시스템을 평가했습니다. 매뉴얼을 검토하고 통계를 분석했죠. 하지만 이런 투명성은 본 적이 없었어요. 환자 권리를 이렇게까지 우선시하는 시스템도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판했던 게 진짜 뭐였을까? 수술 후 일주일 레아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뇌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바이탈도 괜찮았어요. 저는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죠. 박지영 교수도 회복세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아침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슈미트 씨, 레아 씨 체온이 갑자기 올랐어요. 39도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열이요? 왜 갑자기? 간호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의료진이 지금 확인 중입니다. 곧 설명드릴 거예요. 1시간 후 박지영 교수가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레아 씨에게 감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급증했어요. 병원 내 감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중환자실인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교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중환자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시 대응하고 있어요. 감염내과에 협진 요청을 보냈고 지금 원인균을 찾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중환자실 밖 회의실에 의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1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박지영 교수, 감염내과 교수, 미생물학 연구원, 중환자의학 전문의, 약사, 그리고 몇몇 전공의들. 모두 레아를 위해 모인 거였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한 의사가 화면을 띄우며 설명했어요. 다른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던졌죠. 메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감염내과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민석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레아 씨의 혈액과 객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지금 미생물 연구소에서 배양 중이에요. 24시간 안에 원인균을 찾을 겁니다. 24시간이요? 그렇게 빨리 가능한가요? 김민석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병원은 자체 미생물 연구소가 있어요. 일반 검사실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AI 기반 감염 추적 시스템도 있어요. 레아 씨가 접촉한 모든 의료진과 환경을 분석 중입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AI까지 동원된다니. 다음 날 오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교수가 다시 왔어요. 원인균을 찾았습니다. 다제내성 녹농균입니다. 일반 항생제로는 안 돼요. 특수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제내성이요? 그럼 치료가 안 된다는 건가요? 김 교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렵지만 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맞춤 항생제를 준비했습니다. 세균 배양 결과를 보고 가장 효과적인 약을 선택했어요. 지금부터 투여 시작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세균 사진과 여러 항생제 반응 데이터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김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균은 15가지 항생제의 내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2가지 조합에는 반응합니다. 우리는 이 둘을 함께 쓸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한다니. 항생제 투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레아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박지영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효과가 없는 거죠?
박 교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다제내 성규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혈액 검사로 세균 수치를 확인하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확실히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의료진의 협업을 목격했습니다. 감염내과 교수는 매일 아침 레아를 확인했어요. 약사는 항생제 용량을 조절했고 중환자의학 전문의는 영양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 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기록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대화를 들었습니다. 두 전공의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레아 환자 오늘 백혈구 수치 봤어? 응, 많이 내려갔더라. 항생제가 먹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이번 케이스 정말 어려웠는데. 저는 그들이 레아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레아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김민석 교수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세균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겼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죠. 저녁에 박지영 교수를 만났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달리는 게 정상인가요? 박 교수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상이죠. 생명은 국적이 없습니다. 레아 씨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가 할 일은 똑같아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20명이 넘는 의료진이 제 조카 한 명을 위해 협업했습니다. 그들에게 레아는 단지 외국인 환자가 아니었어요. 구해야 할 생명이었죠.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레아의 감염이 안정되고 며칠 후 저는 행정실로 불려갔습니다. 비용 문제를 상의한다고 했어요. 저는 각오하고 갔습니다. 이미 2주가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고 수술도 받았죠. 비용이 엄청나게 뻔했습니다. 행정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을 정리해봤어요. 중환자실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총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4천만 원. 유로로 환산하면 3만 유로가 넘습니다. 레아의 해외여행자 보험으로 일부는 커버되겠지만 전액은 어려울 겁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담당자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독일 대사관이었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슈미트 씨 영사입니다. 레아 양의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감염도 잡혔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비용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영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레아 양의 보험으로는 전액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독일로 이송하는 건 어떨까요? 의료진과 상의해 보셨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이송이 가능한가요? 안정되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독일에서 치료받는 게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영사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를 지금 옮긴다니. 불안했어요. 저는 박지영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독일 대사관에서 비용 문제로 본국 이송을 제안했어요. 가능할까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권장하진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장거리 이동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행정실에 말씀해 보세요. 외국인 환자 지원 제도가 있을 겁니다. 다시 행정실로 갔습니다. 담당자는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국제진료센터 매니저였습니다. 슈미트 씨 걱정하지 마세요. 레아 씨처럼 생명이 위급한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요? 외국인인데요? 매니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국적에 관계없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가 필요하지만 레아 씨는 충분히 해당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 외국인을 도와주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생명은 국적보다 중요하니까요. 한국에 있는 동안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의료 철학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긴급 의료는 제공하지만 외국인에게 정부 지원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대부분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국에 청구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매니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해 드릴게요. 승인까지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치료는 계속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독일 대사관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영사님, 병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당분간 이송은 보류하겠습니다. 영사는 놀라워했어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의료비를 지원한다고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네요. 저는 그 대화를 끝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비용 때문에 레아를 옮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생명을 먼저 생각했죠. 국적이 아니라요. 나흘 후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 신청이 승인됐어요. 비용의 70%가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보험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 저는 박지영 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박 교수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의사예요. 환자가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게 둘 순 없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레아는 회복 중이었고 비용 걱정도 덜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한 건 이곳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그 진심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이 뭔지를요. 레아가 쓰러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조카를 봤어요.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의료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회복의 징조가 보인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죠. 박지영 교수였습니다. 슈미트 씨,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어요? 레아 씨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30분 걸리는 거리가 끝없이 느껴졌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박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을 떴고 자극에 반응합니다. 저는 레아 곁으로 갔습니다. 조카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초점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깨어 있었죠. 레아야, 이모야. 들려? 레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영 교수가 레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레아 씨, 제 말 들려요? 들리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레아가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천천히 회복할 거예요. 그날 오후 신경과 전문의가 레아를 검진했습니다. 간단한 지시를 따르는지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레아는 더디지만 반응했습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레아의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갔죠. 전문의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뇌 손상이 최소화된 것 같아요.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언제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주일 정도면 간단한 대화는 가능할 겁니다. 다음 날부터 레아는 조금씩 깨어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몇 분이었지만 사흘 후엔 1시간씩 깨어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레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레아 씨, 오늘 기분 어때요? 레아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이며 답했죠. 저는 병원 곳곳에서 레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말했어요. 중환자실 레아 환자 깨어났대요. 정말 다행이죠. 카페에서 전공의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레아 케이스 정말 어려웠는데 회복해서 다행이야. 병원 전체가 레아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레아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모.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레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이모야. 레아야, 괜찮아. 레아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박지영 교수가 레아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신경학적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억력도 괜찮고 인지 기능도 문제 없습니다.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중환자실을 나간다니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일반 병동으로 옮긴 첫날 레아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제가 얼마나 아팠어요? 저는 지난 3주를 간략히 설명했어요. 레아는 놀라워했습니다. 3주나요?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기숙사에서 두통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레아에게 의료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새벽 2시에 달려온 의사들, 감염을 잡기 위해 협력한 20명의 전문가들, 매일 레아를 확인한 간호사들. 레아는 조용히 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응, 다들 너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 다음 날 박지영 교수가 레아를 보러 왔습니다. 레아 씨, 회복이 정말 빠르네요. 이대로 가면 2주 후엔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레아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저는 박지영 교수와 복도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교수는 웃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레아 씨가 건강하게 독일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보답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실에서 레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원식이었지만 레아는 맛있다고 했어요. 이모,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속 말 걸어주시고 제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들 너를 걱정했어. 며칠 후 레아는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걷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사흘 만에 보행기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엔 혼자 걸었죠. 레아는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 의료진은 레아를 환자 번호로 보지 않았어요. 한 명의 사람으로 살려야 할 생명으로 봤죠. 그리고 그 진심이 레아를 살렸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만으론 불가능했을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의료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레아가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공유해야겠다고요.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목격한 것들을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병원 홍보팀에 연락했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홍보팀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기자회견을 요청하시는 경우는 드문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꼭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요. 며칠 후 회견 날짜가 잡혔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박지영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슈미트 씨, 꼭 하셔야 해요? 부담스러우실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교수님과 이곳 의료진에게 비쳤으니까요. 회견 당일 병원 강당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긴장됐지만 해야 할 말이 분명했죠.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헬레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연방보건청에서 25년간 보건감독관으로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한 달 전 저는 제네바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표면만 화려한 모형이라고 말했죠. 오늘 저는 그 말을 철회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제 조카가 서울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이곳 서울대병원에 실려왔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 병원을 믿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목격한 건 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마음속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새벽 2시에 의료진이 7분 만에 집결했습니다. 수술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죠. 20명이 넘는 전문가가 제 조카 한 명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조카를 위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5년간 의료 시스템을 평가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여러 나라를 봤어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투명성과 인간성이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태도였어요. 의료진은 제 조카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살려야 할 생명으로 봤죠. 국적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철학, 그게 시스템을 움직였어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독일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독일도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투명성 면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수술 영상 공개, 실시간 의료 기록 공유, 이런 건 독일에서도 드물어요.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의료 모델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워야 합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보고할 겁니다. 특히 환자 권리 중심의 투명성, 그리고 협진 시스템은 반드시 도입해야 해요. 기자회견이 끝나갈 즈음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만 믿고 다른 나라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법률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된다는 걸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어요. 정의는 법률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 의료는 그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박지영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슈미트 씨,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제 조카가 살았고 저도 배웠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서로 배우는 거죠. 우리도 슈미트 씨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회견이 나왔습니다. 레아와 함께 병실에서 봤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한 말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죠. 이모, 멋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저는 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었어. 며칠 후 독일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 의료가 단순히 빠르고 싸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생명을 존중한다는 걸요. 레아는 6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퇴원 전날 박지영 교수와 의료진이 병실에 왔습니다. 작은 송별회였죠. 레아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제 편견을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조카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박 교수는 레아에게 말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1년 후 재활 상태 확인하러 꼭 연락주세요. 레아는 약속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6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만한 관료로 서울에 왔던 제가 이제는 증인이 되어 돌아가는 거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의료를 보는 시각, 생명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 달라졌죠. 독일에 도착한 다음 주 저는 연방보건청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레아 이야기를 물었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요. 동료들은 놀라워했죠.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수술 영상을 공개한다고요? 저는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상사에게 제안했어요. 한국식 의료 투명성 시스템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배울 게 많아요. 상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독일 시스템도 충분히 좋은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은 건 맞지만 더 나아질 수 있어요. 2달 후 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과 협진 체계를 분석한 60페이지짜리 문서였죠. 저는 여러 부서의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어요.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를 열고 동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자료를 보여줬죠. 이건 단순히 빠르고 싼 의료가 아닙니다. 환자를 중심에 둔 철학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6개월 후 기회가 왔습니다. 유럽 보건 포럼이 베를린에서 열렸어요. 각국 보건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발표자로 신청했고 선정됐습니다. 주제는 환자 중심 투명성 의료 모델이었어요. 발표 당일 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제네바 세미나 이후 1년 만이었죠. 1년 전 저는 이 자리와 비슷한 곳에서 한국 의료를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나누러 왔어요. 저는 레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쓰러진 조카, 7분 만에 모인 의료진, 투명하게 공개된 수술 영상, 20명의 협진 시스템, 그리고 국적을 넘어선 생명 존중.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사진과 자료를 보여주자 놀라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환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철학이에요. 투명성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더 나은 의료를 만듭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유럽도 이를 배워야 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전문가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먼저 수술 기록 공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 이 두 가지만 해도 환자 신뢰도가 크게 올라갈 겁니다. 발표 후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보건 담당자들이었어요. 더 자세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병원과 교류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연락처를 공유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포럼 주최 측에 제안했습니다. 서울 선언을 만들면 어떨까요? 환자 중심 투명성 의료를 위한 유럽 각국의 협약이요. 주최 측은 흥미로워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해 서울 선언이 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유럽 15개국이 서명했어요. 핵심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의료 과정의 투명성 강화, 다학제 협진 시스템 구축, 그리고 환자 권리 우선주의. 저는 선언문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레아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대학도 마치고 취직도 했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죠. 이모, 요즘 어떠세요? 바빠. 한국 의료 모델 도입하느라 정신없어. 레아가 웃었습니다. 제가 아팠던 게 의미 있는 일이 됐네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겨울 하늘. 1년 반 전 저는 서울 하늘을 보며 불안해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선진국은 건물이나 기술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생명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 그게 진짜 선진국을 만든다는 걸요. 제 책상 위에는 서울대병원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박지영 교수와 의료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가끔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이들이 보여준 헌신과 진심을 저도 제자리에서 실천하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그 정의를 여기 독일에서도 펼치겠다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